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입니다. 저는 강상구입니다. 윤정호 앵커가 자리를 비운 틈에 오늘 하루만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표가 들어가면서 예고했습니다. 소설 쓰는데 창작 재료가 되지 않도록 진술하지 않겠다고.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립니다. 어떤 이유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 핫 이슈 정치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당초 한 11시쯤 오지 않겠는가 예상했었는데 11시 20분을 조금 넘겨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의원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다녀오시겠다 재차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절대 지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해술대 같은 수치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코트에서 꺼내서 읽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긴 느낌도 있었어요. 한 8, 9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11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10분 안팎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최 의원님, 현장에서 대략 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모두 발언이. 맨 앞부분 한 3분의 1 절반 가까이는 저는 무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검찰 출석할 때마다 보였던 태도는 일관되죠. 뭐냐면 이제 결국 본인의 혐의가 없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이 본인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대장동과 관련한 1차 조사, 이번에 이제 2차 조사 위례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도 여전히 같은 패턴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지점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난 1차 조사 때 33쪽짜리 본인의 진술서라는 걸 냈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에 가름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진술서도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처럼 그냥 어떤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본인이 거기 가서 아예 진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진술서를 만들어 가서 질문을 받으면 이 안에 있는 걸로 다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게 좀 다소 군색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조사를 적어도 본인이 성실히 받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가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 검찰 수사를 방어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 뭔가 그 정정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조 의원님, 네. 그 무전유죄를 아마 패러디한 말일 텐데 저는 듣기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들었는데 그 나중에 풀돼서 나온 거 보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좀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 좀 어색한 것이 예컨대 검찰 독재 정권이란 말은 뭐 관용적으로 그렇게 말이 맞든 틀리든 관용적으로 많이 썼는데 검사 독재 정권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면은 뭐 그런 좀 맥락이 되는데 유검이고 무검은 또 이건 좀 어색하다 싶은 느낌도 들고 왜 이렇게 검을 강조하고 검찰을 강조할까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각상도 의원에 대한 그 아들 문제가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인해서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조사의 이중성, 뭐 이렇게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먼지시트리식으로 거의 40차례 무슨 뭐 성남 시청을 뭐 압수수색했다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각상도 의원 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혹하기는 그랬을는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소 허술한 기소를 했다. 결국 그 검찰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잣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심들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이번에 너무 물론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나 곽성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다르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 검찰에 대한 포커싱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검찰 독재이고 검찰 독재 위에 대통령이 있다. 검찰 출신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고자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약식 폴 하나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그 곽상도 의원 판결을 언급을 했는데 자 일단 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판결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5분의 의견부터 이거 납득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다 딱 두 가지로 해서 납득할 수 있다 혹시 계세요? 예. 네. 뭐 예상한 바입니다. 아니 저는 있습니다. 이건 납득할 수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판결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 번째 봐도 질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는 뭐 납득할 수 없다면 그리고 뭐 아마 그 대답에 아마 최용묵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이유는 1번 재판부가 정말로 너무 법논리에만 충실했다. 2번 검찰이 아예 수사를 좀 덜했다. 수사가 부실했다. 어느 쪽인지. 자, 재판부다. 거수. 한 분? 아니 저는 검찰. 2번 검찰이 부실했다. 다 검찰이. 다. 네, 검찰이 뭐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손 드셨으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 원래 한 조직인데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저는 2개의 검찰 조직이 있다 봐요. 네. 하나는 이제 윤석열 사단, 아하. 그다음에 하나는 전 정권의 문재인 사단. 이게 2개가 완전히 검찰이 2조각 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수사는 누가 했느냐? 그 전 정권 때 그때 이정수 검사장, 네. 그다음에 김태훈 사차장 이런 이제 그 전 정권의 팀이 그때 곽상도 의원은 야당입니다. 네. 야당 의원을 이게 먼저 권순일 대법관이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은 제쳐두고 네.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곽상도 의원을 먼저 타겟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실하게 된 거예요.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없어요. 김태훈 차장이 특수통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사는 윤석열 사단이 잘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따라서 저는 결국 전 정권의 그 정치 검찰 권력의 애완견들이 아주 부실하게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장 예를 들어 김정태 행장과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육하원칙이 없단 말이죠. 네.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 능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이렇게 부실 수사로 기소했다 이래 봅니다.
네. 권력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속보가 나온 걸 봤더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게 공판 검사들을 좀 보강을 하겠다. 공판 유지 인력을 좀 보강을 하겠다. 근데 공판 검사들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반부패 3부 검사들을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 검사들이 아니라 이제 수사 검사들이 가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취지랑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론은 없으시고 이렇게 그럼 우리 전 대변인 말씀하시죠. 뭐 반론은 아닌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마지막까지 민생이기 때문에 바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어요.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왜 민중들 사이에서 왜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할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검사 출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50억 받은 거예요. 50억 별로 감이 안 오시면 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년 10개월 동안 일을 했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받았죠. 그럼 청년들이 9년 동안 대리 직급으로 일한 돈이 4천만 원 퇴직금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청년 노동자 일한 사망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정말 공직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공직자가 받는 돈이,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받는 돈이 3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에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로또에 당첨됐을 때 금액이 25억입니다. 결국에는 일반 청년 대리 직급이 받는 것보다 100배가 훨씬 넘는 돈의 퇴직금을 받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을 때 받는 돈보다 50배 이상을 받는 이 현실이 민생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민생의 마음을 대변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전체 맥락을 보면 정말 힘줘서 말한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부분보다 그 다음 부분에 있었던 또 그 대선 패자 얘기가 또 나온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비슷한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여러분, 회술래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이재명 대표 출석할 당시에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받아 적고 있다가 회술래라는 부분에서 제가 놓쳤어요. 사실은 이게 언뜻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봤더니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봤어요. 이렇게 죄수들 사형시키기 전에 이렇게 얼굴에 횟가루 팍 칠해가지고 사람 되게 흉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이렇게 망신 주는 그런 걸 이제 회술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오후에 나온 기사 봤더니만은 우리 김 대변인께 여쭤봐야겠다. 사실은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 소환을 검찰이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굳이 공개 소환 방식을 택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그 선택을 해 놓으셔놓고는 출석을 22분 정도 늦게 그 검찰 청사에 도착을 해서도 이제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자꾸 겹으로 씌우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회술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놓쳤고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을 벨 죄인
그러니까 뭐 대역 죄인이나 뭐 이렇게 참수를 당할 사람을 얼굴에 회치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돌려서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단어를 아마 뭐 지도부나 누가 찾아주셨는지 본인이 어디서 찾아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 단어가 굉장히 주는 섬뜩함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술서로 가름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진술을 해주시면은 이번으로 이제 그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이 진술서 지난번에 낸 것으로 가름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할 것이 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주장하시는 뭐 검찰 탄압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보다는 올바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자세가 더욱더 국민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민생 이야기를 하셔도 그게 다 국민들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칠 기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장동 위례 이번에 조사 받는 것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언급조차 없었던 정진상, 김용 이 최측근 두 분이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진술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그 회술례는 뭐 본인이 선택한 수사일 테고,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정치 탄압이다. 근데 대선에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다.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 이걸 보면 사실은 법률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마 법률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다 정치적 대응입니다. 정치보복 논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대선 패배의 대가를 얘기했잖아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불려가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이 됐으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을 부르지는 않겠죠. 부를 수도 없고요. 뭐 그런 상황인 건 맞지만 적어도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이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선 훨씬 전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이건 법률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바로 그런 점들이 검찰은 그냥 비공개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우리가 우리대로 사법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굳이 공개 소환을 고집한 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무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했다고 나를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저런 정치적 대응으로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건 여론전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각각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 적어도 곽상도 전 의원도 보세요. 뭐 저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검찰에 가서는 재판에 가서는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법률적인 대응을 좀 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법률적인 대응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곽상도 의원의 판결이 또 우리 얘기하는 중에도 또 소환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듣고 다시 오시죠.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우리 김현주 대변인, 곽상도 의원, 이재명 잡겠다고 하는 수사에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곽상도 무죄는 안 나왔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 정부의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이미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그 수사 검사들을 투입해서 다시금 2심에서 이제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출석 장면을 저도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받아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시작했는데 이 딴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때 좀 약간 그 좀 당황해서 중간에 결국은 직원들이 그 딴소리 내는 사람을 좀 제지시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끊었다가 다시 하는 일도 있었죠.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오시죠. 민주공화국 모든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는 저 서울중앙지검의 출입구들을 봉쇄하고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만 출입시켰다고 하는데 저분은 출입증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케이스인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니, 그 통제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뭐.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 검찰청 드나들 때 평상시에는 드나들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그 좌우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좌우에 대검 문이 있잖아요. 쪽 이제 이제 법원 서쪽문, 쪽 동쪽문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그 문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하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런 그 뭐 고성을 지르고 할 건지 다 알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장면이 지금 오늘 대검 쪽도 그렇고 법원 쪽도 그렇고 그 역시나 오늘도 좀 집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밤늦게까지 이어간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뭐 서초동에서 이 집회하는 분들 때문에 밥 먹으러 가도 저 밥이 다 떨어졌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저걸 보고 결국 이제 제2의 조국 사태가 생각이 나요. 그때 조국 장관 수사 때도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보수 진보 단체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국론이 분열됐습니까?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게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봐요. 본인들이 이게 그냥 떳떳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다투면 되지. 이걸 자꾸 이게 정치 보복이나 정적 죽이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지단체나 반대단체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닌가. 정말 이게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조국 사태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결국 이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재판 끝에 2년에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 안 당했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혐의는 조국 전 장관보다 이게 훨씬 크고 혐의가 훨씬 이게 중대합니다. 뭐냐면 이게 조국 장관은 주로 위조라든지 입시비리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 혐의는 거의 다 뇌물이에요. 뇌물은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만 가면 저는 조국 장관처럼 실형이 나오고 훨씬 더 중환형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 봐요. 예. 자, 오늘 또 하나 영상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처음에 그 성남으로 첫 출석을 할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함께 갔었죠. 그러다가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검 현관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였지만은 그 입구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기를 하다가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혼자 갔다고 하죠.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는 걸까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안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 번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혼자 가도 감당할 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전 대변인, 혼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싸우는 민주당이 아니라 일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결단을 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많이 가셨을 때 이게 검찰과 민주당이 마치 대적하고 싸우는 조금은 민생을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이제 지도부 의원들을 오지 않는 걸로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이런 보복 표적 수사에 대해서 좀 정정당당하게 좀 더 혼자 외로이 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에 임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원들 이제 일하는 민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 한마디로 수사와 이제 민생은 좀 분리해서 나는 수사에 대처해서 싸울 테니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분리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정정당당한 태도로 변호사 한 명만 대동을 한 것은 누구나 법 앞에서 야당 대표라도 평등하고 지금 본인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이렇게 검찰에 소환돼서 억울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제대로 된 수사나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불공정 그러니까 검찰의 표적 수사가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정정당당한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대동하지 않는 태도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당초에 성남에 여러 명이 우르르 갔던 건 별로 안 좋은 행동이었다는 뜻도 되겠네요. 지금 말씀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하면 A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B, C, D 의도치 않은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도가 좋은 행동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그리고 이제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들이 말 끝나셨으면 저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이었고 그 이어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쏟아졌는데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 장면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할 수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을 말리는 일하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대답을 듣다 보면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이라고 흔히 얘기하진 않는데 계속 진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검사한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만 기자한테는 웬만하면 대답 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글쎄 기자들에 대한 태도나 검찰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썩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는 그 심리적 상태는 본인이 해술래라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의원들이 함께 왔을 때 쓸 수 있는 언사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혼자 싸운다는 개념이고 또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강조해내고 그 나머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외에는 굉장히 메시지가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진술을 하지 않겠다. 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따라서 또 반박 재반박 또 언론에서도 또 반박 재반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인데요.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변호사로서 이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피의자 신문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피의자 신문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형소법 200조에 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경우에 불러서 신문할 수 있다. 규정이 있고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말은 검사가 궁금한 걸 이렇게 묻고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이게 신문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진술하는 게 아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창작 소설 언급하시는데 아니 창작 소설을 썼는데 김용, 정진상 이분들이 다 구속이 됩니까? 또 이게 김성태, 이화영, 이런 안부수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됩니까? 아니 창작 소설을 쓰면 법원에서 당연히 그 소설에 노래나쓰기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게 본인 척건 중에 척건, 복심 중에 복심이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설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진실을 호도한다 이래 봅니다.
서정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한마디 하셨으니까 우리 전수미 대변인도 이번엔 변호사로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어 전략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럴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 친구가 죄를 많이 졌으면 본인도 죄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들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과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은 것은 그걸로 오해하는 것은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면 안 되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죄가 있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연좌제식으로 묶는 걸로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렸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죄를 묻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법리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특히 군품 수수권에 있어서는 준품 공여자와 수수자 문제에 있어서 서로 진술이 다를 때 재판부에 확연한 심증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군품 공여자나 수여자가 거기에 일관된 진술을 보이면 돼요.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지금 다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당사자도 전후가 다르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서로 지금 다른 상태에서 그러면 검찰이 제시할 거는 확보해야 될 건 구체적 증거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 증거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로 해석하는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또 진술만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라 죄형 보도주의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뭐 서 변호사님 말씀 반박에 이제 너무 치중하셔갖고 제 질문의 취지는 진술 거부권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김현주. 네. 전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까지 죄를 물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김용 정진사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하관계에 있고 어떤 그 결정권이나 인허가권에 있어서 그 보고 개통, 체계 개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시장 혹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스스로 뭐 바지 시장, 바지 지사임을 입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계통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 거부권에서 뭐 얘기가 많이 지나갔는데 잠깐 최병목 의원 먼저 손드셔서 갔다가 우리 전 변호사님께 가겠습니다. 아니 진술 거부권은 이재명 대표의 뭐 본인의 권리죠. 그러나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왜 진술 거부를 하면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계속 그러느냐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자신감의 결여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될 때 뭐 약을 먹었다 뭐 그랬다가 네, 그렇죠. 그랬다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언론에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좀 그렇죠. 뒤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말이 꼬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검찰에 가서 자꾸 이 미리 써간 걸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자꾸 방어막을 치는 이유는 결국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허점이 검찰에 의해서 파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물론 자기의 권리이긴 하지만 당당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바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전 변호사님. 네, 아니 뭐 당당하지 않았으면 당당하지 않은 태도이면 애당초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나 안 가. 제1야당 대표를 왜 불러? 나 죄 없어. 이렇게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뭐 토요일 날 나와라. 아니면 평일 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다 소환에 지금 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지만 대선 패배죄인 거죠.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소환에 다 응하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정정당당하지 않은 건지 전 모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진술거부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무조건 소환하고 진술을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진술서를 제출해서 검찰이 때 납득하기 힘들고 그 안에서 보충적인 직접적 당사자에게 그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소환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제1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포토라인에서 망신주기 이런 목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를 간파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검찰이 질문을 했을 때 별건에 대해서 뭔가 묻고 그런 트집 잡기 위한 이렇게 정치 표적 수사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로서 가름하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권리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소환에 임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받는 혐의가 4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배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쉽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허가 과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이제 크게 보면 같은 범죄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뇌물이죠. 지분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정치자금. 이게 이제 또 정진상 씨, 김용 씨 이런 사람들과의 얽힌 문제들인데, 지분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연 이게 핵심은 이거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서는 니네한테 지분 이렇게 줄게라고 정진상 실장 등등하고 얘기가 됐고,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까지도 다 보고가 돼서 승인까지 받았던 사안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보고 오시죠. 천화동의 이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지분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안 돼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선화동인 1호 언론 보도 통해서 알았다 계속 입장 유지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 핵심은 이제 지분이고, 그 지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700억이고 428억이 되는 겁니다. 그 428억이 유동규 한 명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은 복수로서 유동규 일당을 위한 거였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유동규 일당은 어디까지냐까지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이게 새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에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이 있겠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보던 문장으로 돼 있던 거하고 다른 게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게요. 하나는 이제 정리학 회계사가 고의로 2021년 2월 22일자 녹취 파일이 4개인데 그 중에 18분가량 이렇게 고의로 이게 빠진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의도적이라 봐요. 본인한테 이게 불리한 부분은 빼버리고 편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녹취록을 보통 우리가 속기사한 데 가서 적을 때요, 개인적으로 민간인 데 가면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대충 적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못 받아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속도를 천천히 해서 정밀하게 녹취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기존 주장과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기존에는 이제 김만배 씨 내가 49%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녹취록이요.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앞에 개자들이 빠져 있는 거죠. 걔네들. 이 말은 이게 걔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세금 운운할 때도 보면 전부 이게 복수로 돼 있습니다. 이 XX들 또는 이게 얘네들, 그다음에 걔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군데에서 결국 천화동의 1호의 428억은 유동규 단독이 아니고 정진상, 김용을 포함한 복수다, 이재명 측. 이게 이번에 녹취록에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녹취록을 좀 짜집기 한, 일부 이게 누락한 이런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에 검찰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도 이게 덮은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 이번 녹취록만 보면 확실하게 복수 이재명 측의 소유다. 428억 원 이게 분명히 밝혀진 겁니다. 네. 혹시 반론은 없으십니까? 김영주 의원 한번. 뭐 반론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유동규 씨와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물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 유동규 개인을 보고 좋겠냐. 결국 지금 마찬가지잖아.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이 곽상도 아들의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좋겠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후제 나왔다시피 그와 똑같이 적용해 본다라면 걔네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재명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지분 문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횡령과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기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이 손실이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걔네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실제로 재판장이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남아있다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스스로 하나씩 거명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쌍방울과 관련된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어조였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 무사해야 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은 저 역시도 그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이태영 변호사가 시켜줬다라는 기사 말고는 최소한 신문에서는 별로 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게 사실은 뭐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뭐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저 출발을 알아야 돼요, 출발. 저 출발은요, 사실은 친문 세력인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아는 누군가가 이태영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뭐 전환사치 얘기가 나오고 뭐 20억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있을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은 뭐 아예 수사를 시작도 안 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로 도피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하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 안에 포함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표현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그 문제도 그런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 부분이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잘 못했지 이건데 그 수원지검 자체도 지금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약한 고리를 이재명 대표가 파고든 셈이죠. 그 외에 태국에서 금고직인가 뭐 하나. 예,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네. 이것도 이게 저는 대국민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그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요. 지금 이게 김성태 회장도 구체적인 작업 흐름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수행 비서라고 캄보디아 가다가 지금 돌아온 이미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수행 박모 씨. 이분이 그 착한 이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환 사채 100억이 있어요. 그 흐름. 그다음에 내일 돌아오죠. 전매제,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네. 김모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들어오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는 지금 이게 두 분이 돌아오니까 돌아오면 이게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걸 이게 완전히 없앤 건 전혀 아니고 실제 그 법무부인 M 있잖아요. 이태영, 이남석 변호사. 네. 거기에 20억이 들어왔다가 돌려준 게 있는데 본인들에게 M&A 에스크로를 하는데 거기는 직원 대여섯 명에 검사 2명밖에 없는 M&A 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20억 들어온 것도 의심을 하고 있고 전환 사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 거지. 결과를 지켜봐야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네. 그 변호사비 대납은 어쨌거나 저도 보도에서는 뭐 안 보이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또 하나 이제 대북송금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가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과연 뭐 조작으로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올까 싶기도 하고 김성태 회장이 꽤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했었죠. 그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그래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보내준 돈이 800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가 800만 달러가 일단 기본 단위고 거기다가 뭐 여기저기 좀 금액들이 좀 더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북한에 보내면 일단 위법사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현주 대변인?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 명목과 그리고 돈의 액수 그리고 시기 등이 구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선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제3자 뇌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 2019년 11월, 12월에 300만 달러, 이걸 이제 처음에 500만 달러를 불렀는데 200만 달러를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무슨 뭐 외제 고급 승용차, 뭐 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해서 300만 달러. 이것은 뭐 직접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주쯤에 한 50만 달러가 더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따로 200만 달러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있었던 그 국제대회 그때를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재반 소요 비용으로 해서 200만 달러 하면은 총 합이 1000만 불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진술하는 내용들이 나온 걸 보면은 특히 그 2차에 3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 대납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박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수법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그 돈을 전달하기 전후로 마카오와 서울에서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모 부회장이란 분이 누군가 하니 이재명 지사 모친상 당했을 때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이 직접 조문을 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보낸다 해서 대리 조문을 했던 그분인데요. 이분도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 이거 돈이 건너가는데 300만 불이라는 돈을 환치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 알고 계시는 주체는 누구냐? 이재명 지사께서 알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봐서 그랬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진술의 구체성 이런 것들로 볼 때 금액은 1000만 불이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네. 상당히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전수미 대변인의 반론을 한번 들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사로 말한다. 언론발로 저희 검사 입장을 매우 잘 듣고 있는데 뭐 신작 소설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백현동 사건만 해도 성남시장 때 초과 이익 정무적 판단으로 한 것을 배임으로 이제 소설을 쓰고 이번에 이제 쌍방울 사건으로 신작 소설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회장이 2019년 1월 17일 날 내가 통화 연결을 했다. 통화했다라고 그 연결했던 그 명시한 날짜, 통화했다 주장했던 날짜는 바로 이재명 그 대표가 그날 도지사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날 제가 대선까지 준비를 해서 도지사로서 운명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대선 준비해서 내가 빨리 돈을 보내고 북한과 뭘 해봐야지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작 소설이란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800만 달러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뭐 북한으로부터 800만 달러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어떻게 입증하실 건가요? 그럼 검찰 그 영수증 써준 검찰 뭐 북한의 인사 집을 뭐 압수수색 북한 영토 쳐들어가서 압수수색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영수증 받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사로서 이렇게 흘려서 자꾸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의 또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부수 아태엽 회장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북한과 돈을 주고받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태도인데 왜 김성태 회장의 그 영수증은 북한과 돈을 받은 증거로서 이거를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찰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놓고 긴 시간 얘기를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채를 잘게 썰어서 나눠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언론 보도에서는 오늘의 1심 판결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 논란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꼭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한 측면이 있는데 그 얘기 잠시 이따 하고 오늘 일단 1심 선고 직후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자, 최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법 판결문이라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그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이모 씨, 그다음에 그 관련 금융회사 직원, 증권회사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은 그 주가 조작 자금의 전주, 그러니까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대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년 1개월을 수사해서 결론을 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투자자가 91명이었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 91명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2020년 그 12월 3일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때 9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전주였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표현은 친문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김태훈 차장검사까지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 전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환을 못했다는 거는 곧 연루 의혹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1심 선고 아니라 뭐 어떤 선고가 나와도 이 사람들의 그 판결문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역시 이 최병묵 위원은 기자시라 바로 이렇게 핵심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내용 정리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제 주가 조작 혐의를 갖고 사건을 했는데 형량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흥미로운 것이 이게 시사차익 추구라는 측면은 일단 달성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실형을 내릴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판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20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김건희 여사 건이 2010년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이렇게 볼 것도 없다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오늘 판결을 계기로요.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클리어하게 종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첫째 이유가요. 첫째 이유가 오늘 판결에 보면 이게 그 기존의 검찰은 공소해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포괄해서 하나의 죄다. 따라서 이게 시효가 다 있는 것처럼 했는데 네. 판결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2011년 10월 26일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네, 네. 그때부터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그렇죠. 그때 이미 모든 게 공소시효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미 다 옛날 거는 지났다. 네. 이런 이게 판결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계좌에서 직접 주문한 게 2010년 1월 12일입니다. 네. 그때 막 공개할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게 2010년 1월 10일인데 그때 9%가 올랐다. 그때 시소 뭐 60%가 떴다.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박범계 의원에게 또 뭐 2단계 이후에도 계좌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게 시세 조정, 시세하고는 관계없는 계좌에 남아 있는 거죠. 이건 아무 우리가 시세 조정이라는 거는 통정 허위 매매라든지 이렇게 공모해서 다 이게 짜고 치는 매매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첫째 지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병무슨 분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같은 입장에 계좌를 이렇게 굴려주겠다고 맡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90여 명이 넘는 이분들 중에 누구 한 번 소환도 못하고 전부 이게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따라서는 그 다른 사람들 경우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번 양보해도 이게 지금 실패한 주가 조작 주범이 집행유예입니다. 아니 어느 특검이 실형도 못 때릴 특검이 있습니까? 최소한 이게 특검 정도 칼을 뺐으면 뭐 징역 10년이든 이게 때릴 수 있는 건데 주범도 이게 지금 집행유예인데 그 명의 하나 빌려줬다 해서 이걸 특검하자? 이건 이게 인력 낭비고 저는 이제부터 이게 특검 논의는 꺼내줘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일단 이름부터가 좀 머리가 아프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 얘기는 주로 2010년 건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2010년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그 해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얘기부터 잠깐 들으면서 좀 쉬어서 넘어가서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빼고 절연을 했다는데 2011년에도 거래가 있고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모종의 작전 세력의 메시지가 오갔고 그로부터 7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전 변호사님. 예. 전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아니 이게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고 면소 판결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바로 사실이 아닌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판결만 다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보면은 법원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했죠. 핵심은 동시에 포괄 일죄를 일부 인정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기서 2010년 전변호사 말씀 중에 있어서 포괄 일죄 정도는 좀 용어 설명도 해주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죄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죄를 다 인정한다는 그러니까 거기 1단계, 때문에 2단계, 5단계 얘기했던 네. 거가 다 죄 하나다라고 네네. 했던 것이죠.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0월 21일 지금 뭐 면소 판결 이렇게 해석을 대통령실 하시는데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범죄에도 결국에 그 해석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범죄에 그 연루된 정황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결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다면 혐의가 있다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기소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를 면소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 아니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입장으로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건가? 뭐지?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감싸고 이거를 깜깜이로 만드는 것인가? 이러한 의혹을 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판결문을 검토하시고 이건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변호사님 두 분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좀 우리가 알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포괄일죄라고 하면 지금 전 변호사 얘기는 여전히 그것이 앞에 것은 소멸됐지만 대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불씨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공소시효가 부분이고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조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또 실패한 사건이고 또 아까 주요 쟁점은 주범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면 공모했던 가담자 정도는 특검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못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세가 과하다. 혹은 이 부분은 전혀 대통령실처럼 우리하고 무관하고 이미 끝난 얘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 변호사님, 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 중에 포괄일죄 부분, 그래서 면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견해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일단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대로 아니 지금 최고 주범이 집행유예인데 이게 특검의 거리가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정치적인 소환, 수사, 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위에 맞게 거기에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뭐 가장 반부패, 경제 범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 참여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영업사원이다. 그럼 제일 영업사원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럼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좋아야죠. 근데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투자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거래처를 박살내는 그러한 환경, 영업의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특히 중대한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검찰도 매우 중대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사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 국민, 전 국가적 사안으로서 보고서 이거를 때려잡고 정의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 공모 관계에 대한 판결문에 언급이 나오면 핵폭탄급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확인하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공소장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뭐 적어도 300회 전후로 있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에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에 언급이 있다면 그건 핵폭탄이고.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 핵폭탄급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판결문에 김건희 김자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역에 언급이 없다는 거. 그래서 물폭탄은 아무 폭탄이 없어요. 자, 조금 전에 포괄일죄가 뭐냐? 그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그걸 생각하면 돼요. 판례가 노잖아요. 여러 개 접대가 있는데 이런 게 목적이 동일할 때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로 봅니다. 범죄 의사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그 근접해서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의 죄로 보는 거예요. 포괄일죄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오는 목적하고 이후에 접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났잖아요. 오늘 주가 조작 그런 거예요. 검찰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모든 게 포괄일죄로 하나의 행위다. 모든 조작이. 이렇게 주장하면 공소시효가 제일 마지막 시점이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처럼 마지막 시점 2012년이. 그런데 그 법원의 판단은 단계별로 그때 선수들 주가 조작한 세력들이나 이게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2011년 10월 26일 이전 거하고 이후 거는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된 거는 전부 2010년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전혀 저는 시효가 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가 두 분의 토론이 열띤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좀 드네요. 자, 우리 김현주 대변인님. 박범계 의원의 워딩을 보면은요, 만약 김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에 언급이 있다면 핵폭탄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핵폭탄 아니라 뭐 ICBM 뭐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기승전 김건희 해서 약한 골이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그 일환으로 주가 조작에 대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마치 그 민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 죄명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태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면은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대선 불복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얘기 아무래도 오늘로 토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오늘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본 경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가나다 순서인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오해를 하실까 봐 가나다 순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순서입니다. 이렇게 4명이 당대표 경선 본 경선 참여자로 결정됐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당을 잘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내년 총선에서 누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윤 정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 민생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으로 정말 보수 정통 정당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양상이 지난주까지는 윤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벌어지더니 이번 주부터는 연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관련 영상부터 또 확인하시죠. 나경원 전 대표와는 저와 확실한 연대관계, 형식적으로만 김나 연대가 아니라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김기현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윤상현 후보가 컷오프 됐는데 연대 얘기도 좀 진척이 있나요? 정말 수도권에서 지휘하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번 총선에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결선 투표가 있는 하에서는 연대할 생각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시겠다면 굳이 그걸 말릴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인위적인 어떤 연대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결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김기현 후보 측 지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당 대표가 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견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이 정도 하고 오늘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판결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 논란이 벌어졌었죠.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피했고요. 그리고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만 원을 57회에 걸쳐 이미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머금은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들이 모여서 벌금 1,500만 원이라는 액수 그리고 유죄라는 그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윤미향 의원 오늘 찍힌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나오지 마!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심경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최병묵 의원님, 이 판결은 수사를 잘못한 겁니까? 자, 판결을 잘못한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유죄라고 하지만요. 뜯어보면 대부분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무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미향 의원 사건 초반부터 쭉 이제 논평을 하면서 들여다본 걸 보면 저게 과연 1,700만 원만 본인이 횡령한 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항이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뭔가 육하원칙에 제대로 맞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이 무죄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하고도 맞지 않고 법률적 관계 뭐 이런 것도 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뭐 누군가 참 수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영주 의원. 네. 사실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돈을 유용했지만 영수증 처리를 했다. 그런 부분을 본 것 같고 지난 30년 동안 어쨌든 윤미향 의원이 나름대로의 어떤 위안부 피해자와 같이 뭐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부분들도 일정 정도 공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돈이 모여지는 데 있어서 꼭 할머니만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너무 거칠한 기소가 만들어진 그런 어떤 파국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0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정호 앵커가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